더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6년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 구조는 급변하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시기 속에서 나온 종합 대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복지, 청년, 미래 산업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정책의 심장이 과연 어디서 뛰고 있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오늘의 광주 소식을 일자리라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힘든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죠. 저는 그 의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정책의 진정한 승부수는 결국 광주의 10년, 20년 뒤를 책임질 AI와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2026년 광주 정책을 이렇게 딱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 안전망의 규모, 그 촘촘함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고금리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서 정말 어렵잖아요? 게다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아무래도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1,574억 원을 투입해서 3만 6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게 단순히 월 29만 원짜리 공익활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 76만 원을 받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어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에만 500명 이상을 뽑아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요. 네,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 봐요. 바로 돌봄 경제입니다.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엄청나게 넓혔거든요. 이건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걸 넘어서요. 돌봄 코디네이터나 요양보호사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수당을 시급 11,120원까지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복지를 늘리는 것이 곧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0년 정책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엔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회 안전망, 물론 필수적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봐요. 2020년 정책의 진전한 핵심, 그러니까 공격적인 미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AI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죠. 광주시의 목표가 인구 50만 자족 도시인데 이건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외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재정 지원 일자리만으로는 이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2020년이 왜 중요하냐면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6천억 원 규모의 AX, 즉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관련 기업들이 광주로 몰려오고 고급 연구 인력 채용도 활발해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데이터 가공 전문가부터 최고 수준의 AI 엔지니어까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고부가가치 민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AI 산업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당장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보세요. 이건 단순히 생산직 근로자 수백 명을 고용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장 주변 상권까지 활기를 띠게 만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여기에 더해서 매년 500명 이상의 미래차 전문 인력을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 해석 같은 연구개발, 즉 R&D 분야에서 키워내겠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건 광주가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서서 미래차 산업의 R&D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공공일자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진통제라면 미래산업 육성은 광주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제라고요. 정책의 전략적 무게중심은 명백히 이 치료제에 있다고 봅니다. 진통제와 치료제 비유 아주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 환자가 버틸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통제가 없으면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질 수 있는 거고요. 자, 바로 그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미래 산업이 성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 일자리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5개월 남짓한 단기 계약직이잖아요. 정부 재정에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줄어들 위험이 있는 좀 불안정한 일자리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제 우려의 핵심입니다. 재정 의존적인 단기 일자리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다 보면 정작 치료제 개발에 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저는 그 일자리들을 징검다리 역할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같은 경우를 보시죠. 청년들이 공공기관이나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에서 몇 달간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단순히 용돈벌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키워서 민간 고용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기 지원이 장기적인 경력으로 이어지는 통로인 셈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돌봄 일자리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건 초고령 사회라는 구조적 변화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징검다리나 사다리라는 비유는 좋은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곳, 즉 도착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청년들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쌓아도 광주에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없다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될 겁니다. 그 도착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AI와 미래차 산업이고요. 돌봄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경제를 돌봄 산업 하나만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이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그 돈으로 재정 의존적인 공공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성장 엔진 없이는 징검다리도 사다리도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자리 잡기까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죠. 말씀하신 AI나 미래차 산업은 소수의 고학력 전문기술 인력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든 저소득층,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려운 고령층,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 지원 일자리나 건강한 노인이 다른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같은 공익활동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정책의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포용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포용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GGM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그 공장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죠. 그 직원들이 퇴근 후에 공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거죠. AI 기술이 광주시 행정에 도입되면 어떨까요? 행정 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단기적인 소득 보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도시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좋은 민간 기업이 많아져야 세수가 늘고 그 넉넉해진 세수로 취약계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파이가 커지기를 기다리다가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런 관점에서 생활임금 정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6년 광주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급 13,303원으로 확정했잖아요. 이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소비 여력을 키우고 그 효과가 민간으로까지 퍼져나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쟁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생활임금 정책은 임금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공공부문이 임금을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민간기업,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AI 같은 혁신 산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성장의 과실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혁신주도 성장 모델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혁신 주도 성장이 가장 이상적인 길이죠. 하지만 그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내수 침체로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처방입니다. 지갑이 두둑해진 사람들이 동네 식당에서 밥 한 끼 더 사 먹고 시장에서 장을 보면 지역 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혁신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임금 인상이라는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기 처방과 장기 비전의 조화라라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처방에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장기적인 비전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6년 광주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 불안과 급격한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일단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돌봄과 공공서비스라는 영역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이것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시도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서 도시의 체질을 더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바꾸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튼튼할 방파제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파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AI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광주가 외부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단기적인 안정망과 장기적인 성장 엔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이 정책의 전략적 무게중심은 결국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전의는 광주시의 2020년 일자리 정책을 두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핵심을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방파제와 미래를 향한 엔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청년 주거 지원이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같은 중요한 정책들도 이 자료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다른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더 디베이트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미래를 만들어봐요.